네, 22대 국회의 첫 대정부 질문이 첫날부터 막말과 고성이 오가다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발언이 발단이 됐는데요. 네, 한편 민주당은 국회 파행으로 불발된 해병대원 특검법 상정을 오늘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여야 대치 속에 어떤 처리 절차를 밟게 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관련한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전 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대정부 질문 첫날이 막말과 고성이 오갔다, 그리고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라고 이제 첫 문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최대 쟁점이 이제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이었고요. 관련해서 정말 막말과 고성이 오가다가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두 분께서 이 여야 공방을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듣고 어제 상황 다시 한번 좀 짚어볼게요. 글쎄요, 저는 이래서 저는 이제 빨리 공수처 수사를 하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새롭게 드러나는 사실도 없으면서 국회에서 자꾸 뭐 상임위든 본회의 대정부질이든 의혹만 제기되는 수준들이 새로운 것이 없고 늘 반복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쟁을 반복하면서 국회를 공전시키느니 빨리 공수처 수사에 맡겨놓고 어느 정도 일정한 데드라인을 정해서 그때까지 수사 결과 미진하면 빨리 특검 가자. 이런 식으로 여야가 합의하는 게 빠르지 언제까지 국회를 볼모로 이렇게 정쟁에 무한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겠습니까? 전 그런 측면에서 어제 국회가 앞으로 여야가 좀 정치를 복원하는데 조금 시금석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어제 국회의 첫 대정부 질문, 22대 국회의 첫 대정부 질문 아닙니까? 좀 의원님들께서, 여야의 의원들께서 국회의 그런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만큼 국회의 예의도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 뭐 본회의장에서 원래 박수를 친다든지 이런 거 안 하는데 어제는 뭐 무분별하게 그런 얘기하고 고성 나오고 또 심지어는 의장에게 질문 하나 나오신 분이 인사조차도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의원님들께서는 좀 예의를 좀 갖춰주시고 하시고 답변하는 이 정부 측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을 굉장히 좀 성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국민들께서 궁금한 점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것들이 국회의원들의 대정부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답변이 너무 좀 부실하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땐 대정부 질문이라는 자체의 무게감을 좀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결국 어제 대정부 질문 파행이 됐고요. 왜 파행이 됐는지 당시의 상황 한번 직접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국민의힘 논평에서 어떻게 한미일 일본과 동맹의 단어를 씁니까?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했습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죠. 국민의힘 의석에서 정신 나갔다는 소리가 있었다고 하면서 사과하라고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조금 심하신 발언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과하시겠습니까? 정신 나갔다 소리 듣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과하시고 진행하십시오. 사과하시고 다른 진행하십시오. 거는 사과해도 일본과 동맹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할 수 없습니다. 예, 어제의 상황이었습니다. 사과를 해라. 그리고 지금도 사과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께서 저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좀 어떤 취지에서 얘기했는지 하는 부분을 좀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병주 의원의 말씀은 뭐였냐면요. 지금 한미 동맹 맞죠? 한미 동맹입니다. 한일 동맹 아닙니다. 그리고 한미일 동맹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 총리한테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동맹 관계입니까? 라고 하니까 한 총리께서 동맹 관계는 아니지만 보다 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할 그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일본이 독도 영유권도 주장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하고는 협력적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하고는 동맹적 관계로 맺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 하는 측면을 지적하신 건데, 물론 정신 나갔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은 좀 과하게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 김병주 의원의 취지가 한미일 동맹이라는 자체를 너무 강조하는 건 안 된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고 동맹이라는 것은 혈맹인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일본까지 포함시켜서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늘 그 본회의가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김병주 의원께서 일정한 유감 정도를 표명하시지 않겠나 싶긴 한데, 저 근본적인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주 의원의 말씀이 저는 뭐 틀린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오늘 본회의 국민의힘에서는 사과 없으면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제 내용과 그다음에 사과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이게 금도를 넘은 발언이라고 봐요. 마치 한미일 동맹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한 것처럼, 그래서 국민의힘의 모든 그 구성원 모든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저는 이건 얘기가 안 되죠. 왜냐하면 사실 한일 동맹을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좋아하고 또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고, 다만 한미일 동맹에 대한 표현을 당이 쓴 거는 아마 전략적 연대 혹은 필요한 수준에서의 협력들을 얘기하면서 동북아 질서에 대한 그런 어떤 급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공동 대처하자, 이런 취지였는데, 그것에 그거 하나 딱 잡아가지고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얘기하는 건, 저는 이게 일종의 라벨링 전략, 즉 딱지 붙이기, 낙인 찍기 전 전략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당론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의원 개개인이 조금 자신의 견해를 붙여서 전략적 연대 수준들을 이야기한 걸, 이걸 동맹이라고 확대 해석해서 한두 사람의 발언과 그런 입장들 가지고 마치 국민의힘 전체 의견으로 매도하는 거는, 이건 온당하지가 않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또 국회 정상화의 발목을 잡아서 되겠습니까? 유감 표명하면 되잖아요. 내가 조금 나간 발언인데 앞으로 국민의힘 이 한일 동맹에 대해서는 정말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과를 끝까지 못하겠다는 거는 이 국회가 어디로 가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입법권을 가진 대의기관의 의원으로서 이런 건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조금 말하자면은 진일보된 입장 표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짧게만 반박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국민의힘의 어느 의원님 한두 분의 그 발언이 아니고요. 국민의힘에서 공식 논평, 대변인 논평으로 낸 부분이기 때문에 김병주 의원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신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은 김병주 의원님 말씀처럼 김병주 의원님이 사과를 요구한다면 그 당의 공식 논평도 취소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두 분의 말씀처럼 여야 대치도 이렇게 치열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본회의 개최 열쇠를 쥔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야당 단독으로 좀 본회의를 개최하기는 좀 부담감이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대정부 질문은 여야가 합의한 일정 아니겠습니까? 물론 과정 속에서 굉장히 순탄하지 않은 모습들 보여드렸고, 또 특히 22대 국회의 첫 대정부 질문인데 첫 본회의장에서 많이 못 봤던, 그동안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박수를 친다거나, 아니면 국회의장에게 질문하러 나오신 분이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뭐 존경을 해야지 인사를 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발언들까지 서슴지 않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국회라는 곳은 국민들이 대신해서 선출해서 보내드린 곳이고, 그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야권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만약에 처리를 하게 된다면 여당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쏠인데, 일단 뭐 필리버스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거든요. 이러한 대치 상황 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무한굴레 반복에 들어간 건데, 사실은 야당이 이렇게 거야의 힘으로 입법권을 가지고 밀어붙이면은 여당이 사실 뾰족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근데 저도 사실 국회 출입 기자로서 올해 국회도 출입해봤고 정치권에 있었지만, 사실 대정부 질의 기간에 의사일정 변경해서 특검법 상정하는 거 저는 전에 정말 보지도 못했고, 저는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국회가 관례와 간섭을 존중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어떤 그 관례와 간섭도 일종의 관습법이기 때문에 국회가
그런 전통과 문화를 존중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우리가 자리 잡는다는 게 일종의 암묵적인 그런 질서였는데 그걸 깨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의사일정을 다 그동안에 그 여야 합의했던 것을 무력화시키고 그냥 강행 처리하고 그다음에 대정부질에서는 대정부질이 끝나고 다 의사일정이 마무리된 다음에 별도의 의사일정 잡아서 법안을 올리고 하는 게 그동안의 모든 국회 질서였는데 이게 다 없어져 버리고 다 무력화된다고 그러면은 국회가 무슨 유머머리 기관도 아니고 이게 과연 그 여당을 존중하는 그런 협치의 정신이 있는 건지 저는 의심이 되고 기본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필리버스터 같은 의사진행 발언인데 뭐 이것 또한 하루가 지나서 민주당 그 야권에서 3분의 1 이상 소집해서 5분의 3 제적의원 찬성하면 이것도 종료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뭐 시간 끌기 전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온당한 전략이냐는 뭐 제가 논외로 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지금 정치 현실을 과연 어떻게 국민들은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저는 정치의 복원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협치 얘기하기 이전에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자,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또 발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탄핵 소추한 검사가 이제 7명째가 되는 건데 뭐 일단은 검찰총장도 그렇고요. 대통령실에서도 뭐 반박이 좀 나왔고요. 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꼭 필요했다고 좀 보십니까? 예, 필요했다고 보여지고요. 어제 탄핵 소추안을 이제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예. 그것도 이제 바로 본회의에 올려서 뭐 표결을 간 건 아닙니다. 어제 저희들이 이제 제출하고 난 이후에 법사위로 넘겨서 법사위에서 이번 탄핵에 대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에 대한 적적성, 뭐 적법성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따져보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맞다고 한다면은 본회의에 올려서 표결하고 헌법재판소로 보내자.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어제 이원석 총장께서 뭐 이례적으로 그 반박의 기자회견도 하셨던데 이원석 총장의 말씀을 제가 좀 빌려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재명 대표에게 죄가 있다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 처벌받아야 되는 거죠. 그와 같은 논리로 검사들에게도 죄가 있다면 검사들도 처벌받아야 되는 거 맞지 않겠습니까? 검사들이 검사복의 아래에서 숨어서 그 위법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검찰의 일부겠습니다만 검찰이 보여주는 선택적 정의 선택적 기소, 선택적 수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좀 자성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무조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검사들의 입장만 대변해서 총장께서 직접 기자회견을 하시고 그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신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번 4명에 대해서 검사 탄핵이 이루어졌는데 이 4명의 탄핵 사유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윤 대통령 당시 선거 당시에 그 봐주기 수사 의혹 그 언론 제기했던 사람들 그 문제, 그다음에 이화영 수사 술판 문제, 그다음에 뭐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교사 의혹. 자, 여기서 다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술판 의혹만 지금 진행 중인데 그것 또한 1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9년 7개월이라는 굉장히 중형을 받았어요. 그렇다면은 유죄를 이끌어내면 그게 죄가 됩니까? 유죄 판결을 공소유지를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탄핵 사유를 한다면 대한민국 어느 검사가 수사를 진행합니까? 더더군다나 탄핵도 모자라서 이 사람들을 국회로 불러서 일종의 청문회 방식을 통해서 그 과정을 한번 짚어보겠다는 건데 이거야말로 피의자들이 검사들 불러서 거꾸로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대한민국 헌정사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왜 유독 22대 국회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 담당했던 공교롭 이 3명의 검사들을 그런 탄핵 명목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망신을 주는 겁니까? 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검사도 위법하거나 불법한 소지가 있으면 탄핵돼야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동안 탄핵했던 것들 사례들 놓고 보면은 그렇게 지금 입증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조자령 헝칼 쓰듯이 그저 국회에게 부여된 탄핵권을 가지고 무기 삼아 이렇게 휘두르는 거 저는 민심에 거센 역풍을 부를 거라 봐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당장 눈앞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말하자면 수사를 뒤로 좀 연장하거나 조금 뒤로 연기함으로써 어떻게든 사법방어를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걸 하겠지만 이게 왜 나중에 부모랑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을 못 하는 겁니까? 눈앞에 사탕이 달다고 자꾸 먹으면요. 이가 썩는다는 김영진 의원의 얘기 민주당은 좀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이 탄핵과 관련한 여야의 대치는 또 있었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했던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본회의를 앞두고 이제 전격 사퇴를 한 건데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꼼수 사퇴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뭐 당연히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을 하시다가 그 전엔 또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이 국민권익위원장 간 것에 대해서는 뭐 그나마 이해가 됐는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송통신위원장에 오신 거, 그거는 뭔가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긴 그 목적이 이번에 뭐 확인이 됐습니다만 공영방송에 대한 어떤 지배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느냐 하는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5인 합의체의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인데 2인 체제로 사실상 불법 편법적으로 운영돼 왔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 12월 달 서울 고법에서요. 위원 2명이 결정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사실상의 불법적 취지의 판결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면서 요번에 MBC 등 이 공영방송에 대한 새로운 이사진 개편 논의에 대해서만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그거 통과시키자마자 탄핵된다고 하니까 바로 사표를 제출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꼼수 사퇴다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 이렇게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어쨌든 탄핵이 무산되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야당들과 함께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나온 게 탄핵 발의 시에 이 사퇴하지 못하게 하는 김홍일 방지법도 발의를 했거든요. 계속해서 좀 책임 추궁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거 아닙니까? 주먹으로 때리다가 그 주먹으로 안 되니까 그럼 발로 때리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민주당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왜 동원할까요? 저는 간단합니다. 지금 사실 방통위가 맞습니다. 독임제 기관이 아니고 합의제 기구 맞습니다. 그래서 2인 체제로 구성되는 거 저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국회가 3인을 추천하지 않아요. 추천을 해도 부적격자를 추천합니다. 대통령이 제거할 수 없어요. 이렇게 방통위를 사실상 2인 체제로 만든 게 야당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른 채 하고 무조건 김홍일 그 위원장을 탄핵하겠다? 아니 탄핵의 사유가 뭡니까? 자, 그 탄핵의 사유조차도 YTN 민영화 부분에 대해서 탄핵 사유를 삼는 거기에 대해서 2인 체제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려서 가처분 신청해서 2인 체제가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그 적법하다고 했고 또 박문진의 또 그 권태선 이사장의 거기에 대해서는 2인 체제가 좀 부적합하다. 법원 판결도 사실 엇갈려요. 그래서 이건 논쟁적 소지가 있는 건데 무조건 김홍일 를 탄핵하겠다. 그러면 이게 2인 체제가 무력화되면 방통위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이분이 사퇴를 해야 새로운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그나마 2인 체제가 유지되는 것. 이건 지금 정부 여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겁니다. 그것조차 그럼 안 한다는 건 지난번 이동관 위원장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동관 위원장이 사퇴를 하는 바람에 2인 체제에서 얼마나 많은 그때 방송사 심의도 못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민주당은 다 알면서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그렇게 MBC 박문진 이사진 교체를 뒤로 미뤄야 할 이유가 있나? 국민적인 자꾸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했으면 그다음 후보에 대해서 그 국회가 냉정하게 청문 절차를 진행해서 임명 동의안을 하든지 말든 그건 국회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이걸 또 오자마자 우리가 뭐 청문회 상관없이 또 탄핵할 것이다. 말로 안 되면 그다음에 뭘로 할 건지 제가 좀 의심스럽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당권 주자인 4명의 후보가 비전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동안 워낙 여러 가지 서로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았습니다만 이제 비전과 전략이 좀 보이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어제 4인 사색의 비전을 좀 내놨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어저께 저도 보면서 반장 수준 같았다. 비전만 있었고 구체적인 알맹이가 없다. 이런 언론의 지적을 저도 봤는데요. 네. 그러나 저는 여기서 굉장히 좀 높게 본 거는 이렇게 역동성을 가진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과연 최근에 있었는가. 사실 지난해 3구 전당대회 보면은 이른바 윤심 논란 때문에 그건 하나만한 사실
그 당권 레이스였고, 근데 지금도 뭐 윤심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역동성을 가지고 합니까? 심지어는 사실 여권 내부의 금기어인 탄핵이라는 단어까지도 나오면서 그 후보 간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뭐 한동훈 후보가 앞서 나가고 나머지 후보가 출격한다 뭐 이런 언론의 대체적 보도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첫 번째 비전 발표였기 때문에 이제 저 총량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이런 좀 말하자면 비전 정도가 나온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이제 다음 주부터 그 각 순회 연설회가 있고 TV 토론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보다 좀 더 디테일하고 후보 간 이른바 우열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전략과 비전에 대한 문제들이 아마 심도 있게 좀 날카롭게 저는 오갈 걸로 보여서, 저는 어저께 보면서 아, 대단히 이게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제는 국민의 좀 시선을 잡을 수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갖고 있구나. 전 긍정적 순기능을 많이 봤습니다. 아, 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4명의 이제 후보들이 어디를 방문하고 또 누구를 만나는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관심이 가고 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한동훈 후보와의 만남을 앞서 거절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 김태흠 충남지사 또 이장우 대전시장이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이것이 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인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들인 것 같아요. 뭐 예. 여야를 떠나서 전당대회를 하고 이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지금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다른 주자도 아니고 당권 주자들에 대해서 만남을, 특히 일부 후보에 대한 만남을 거부하는 이런 모습들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전 처음 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대단히 생경하고요. 이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지금 굉장히 역동적이냐 아니면은 이 과열을 통한 분열에 가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 보여질 부분이 있는데, 특히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약간 후자인 것 같아요. 분열 쪽에 가깝지 않나. 만약에 이렇게 돼서 한동훈 후보가 대세론으로 쭉 1차에서 통과해가지고 당대표가 되면 과연 앞으로 이 광역자치단체장들과 한동훈 후보와의 관계는 어떻게 또 설정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사실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후보보다는 아마 광역자치단체장들께서는 한동훈 후보가 안 됐으면 하는 쪽에 더 무게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광역자치단체장들께서 그 지역의 맹주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당원, 대의원들 또는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전체적으로 대변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을 의견을 강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장이 보여주는 모습이 일정하게 파급 효과는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보면, 여전히 특히 이 대구, 경북, 그다음에 충청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보수 지지층의 이 세력이 좀 센 부분 아닙니까? 그런 지역에서 광역단체장들의 이러한 행동이 과연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할까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주부터 있을 TV 토론, 특히 순회 경선보다는 전 TV 토론에 더 주목을 하는데, TV 토론에서 네 후보가 한동훈 후보 한 사람을 놓고 1대3의 구도로서 한동훈 후보를 세게 몰아붙이는 과정 속에서 당이 정말 역동적일지 아니면 이 과열돼서 그것이 분열의 단초가 될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금석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한동훈 후보를 비판한 김태흠 충남지사를 오늘 원희룡 후보가 만난다고 하거든요. 네.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건 뭐 선별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겠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이제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게 자신들의 대의원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 사실 가지고 뭐 대의원도 동원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공무원이기 때문에 뭐 당내 행사니까 가능합니다만 정치적으로 중립을 또 지켜야 할 의무도 있는데, 어찌됐건 저는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선별적으로 만남을 줌으로써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던지는 건데, 저는 이런 거보다는 다 만나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공의 기회를 줘야지. 아니 이제 앞으로 당정 협의도 할 테고, 물론 이제 저도 이해는 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 말하자면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앞으로 대통령과 3년 남은 관계 예산 문제라든가 차기 공천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좀 정치적 함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당내 행사고 당내 축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마치 이제 선별적으로 이렇게 대응해 주는 거는 조금 이제
나중에 저는 이제 이것이 원팀이 되고 나중에 이제 당정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진일보 할 때 이런 부분에서는 나중에 앙금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만남이죠. 그래서 박형준 뭐 오세훈 그 사실 자기의 정치적 오세훈 시장 한동훈 위원장과 얼마나 각을 세웠습니까? 그러나 만나주잖아요. 이런 대승적인 모습들이 오히려 저는 보수 정당의 어떤 뿌리를 둔 주요 정치인들이 보여줘야 할 어떤 포용 전략들이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